그럼 손나시 장애인 권리 증진 센터와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지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최 PD님. 네. 작년 12월 말에 한번 뵙고 네. 지금 또 두 번째 뵙네요. 그죠? 네. 예, 너무 반갑고요. 예, 저는 성남시가 성남시 조례의회에서 2012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게 된 성남시 장애인 권리 증진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무웅이라고 합니다. 센터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예.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올해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번 만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면서 약간 좀 무겁고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왔어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 장애나 아니면 이런 재활 내지는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그래가지고 네. 어떤 흐름의 변화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네. 어려운 주제이지만 좀 제가 나름 좀 쉽게 설명을 하면서 한번 네.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네. 네. 그럼 장애와 재활 패러다임의 변화, 예. 그리고 재활 전문가의 대응 자세에 대해서 예. 이렇게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재활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예. 네. 재활 패러다임이 정확하게 어떤 말인가요? 예. 패러다임이라는 말 자체가 네. 조금 근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우리 근데- 최진희 PD님도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죠? 제가 예. 검색에 해봤는데 예. 범위가 넓더라고요. 예, 넓은 예. 범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패러다임이라는 게. 그래서 미국의 이제 과학자이고 네. 사회과학자이기도 한데 원래는 이제 과학을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썼던 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네. 처음으로 언급된 용어가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아주 포괄적인 어떤 큰 변화를 의미하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얘기들을 하는 내용인데 근데 우리 재활 분야에서의 패러다임이라고 변화라고 했을 때 사실 국내에서는 한 90년대 중반 이후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이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사실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활 패러다임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흔히 네. 재활 패러다임 분야에 장애나 재활 패러다임 분야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재활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의료 재활을 많이 생각해요. 이 비장애인 분들이나 장애 영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재활하면 딱 의료하고 연계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재활의 역사를 보면 당연히 이 신체적인 손상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지적인 손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료를 해야 되다 보니 네. 당연히 의료 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창기에 그거를 치료하고 수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재활 분야의 일들을 많이 했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어떤 장애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들이 이 재활 분야에 이게 지배적인 논리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근데 이제 당연히 손상이나 아니면 기능 제한이 생겼을 때 치료를 통해서 그 손상을 치료하거나 기능 제한을 향상시키는 거는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럼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네. 어떤 그런 마인드가 이 장애인의 어떤 전체적인 삶을 바라보는 관점 내지는 장애인을 규정하는 관점으로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 의료 전문가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의 어떤 손상이나 기능 제한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걸 치료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변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장애인이 갖고 있는 손상 위에 장애인의 어떤 장점이나 장애인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손상을 갖고 있는 존재인 장애인을 내가 아주 전문가니까 고도의 전문가니까 나의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서
잘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바로 재활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예. 근데 이제 이 바뀌는 패러다임은 바로 이런 그 재활 패러다임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그 장애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 중에 기존의 어떤 관점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새로 들고 나온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죠. 일명 그 패러다임을 자립생활 패러다임, 뭐 독립생활 패러다임,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예. 그러니까 당사자를 더 생각하는 예.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예. 예, 맞습니다. 예. 변화가 되었다는 거군요. 예. 네. 아, 여기서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예. 다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이번에 선곡해 오신 노래가 뭐죠? 예, 이번 두 번째 곡은 이제 이적 씨가 부른 네.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입니다. 네. 예.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예.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적이 불렸죠? 걱정 말아요. 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남시 장애인 권리 진진했던 김문 엔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엔터장님,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의 재활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이렇게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예. 저는 이제 오른손에 비해서 왼손이 좀 강직이 심한 편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제가 중학교 3학년인가 예. 처음으로 이렇게 재활치료라는 걸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예. 한 1년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저는 그런데 이제 다른 장애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막 수술도 여러 번 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예 이렇게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또 그 재활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재활을 받으면 이제 장애가 나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죠. 예. 어떤가요? 예, 뭐 당연히 이 의료 영역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재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의료 영역에서의 어떤 전문적인 처방이나 어떤 그 치료 행위들이 당연히 장애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죠. 예, 그거는 뭐 다 자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 장애는 뭐 유형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법정으로는 15개 유형으로 돼 있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ADA라고 그래서 그 장애인법에 보면 장애 유형을 거의 900종 이상의 장애 유형을 사실은 명시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애가 되게 그 개별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15개 유형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입니다. 실제로. 왜냐면은 지금 우리 최진희 PD님도 방금 뇌성마비 장애인이라고 뇌성마비를 가지고 계신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뇌성마비 장애인도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개별적으로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어떤 그 카테고리, 이렇게 범주화해서 묶는 거는 사실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린 국내에서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지난 대선 때 대선 과정에서 대부분의 정당들이 장애 등급제나 장애 유형을 이렇게 분류하는 부분들을 폐지한다라는 공약들도 내세웠고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도 장애인 등급제는 등급 매기는 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게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는 부분도 아마 손질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유형별로 어떤 유형은 진짜 치료가 안 되는 유형도 있죠. 현대의학에 의해서는. 그렇죠. 물론 이제 의학이 더 발전되면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나 아니면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치료가 안 되죠,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치료가 안 되는 의미에서 사실은 장애라는 용어를 더 쓰기도 합니다. 예.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disability하고 그다음에 질환이나 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일리니스나 뭐 디소드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병이나 질환 같은 경우는 치료의 대상이죠. 예. 우리가 감기도 병이잖아요. 그죠? 호흡기 질환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되니까. 근데 이제 장애라는 것은 이제 그 치료가 불가능한 장애 유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의학이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서 이 치료가 안 됐던 장애도 치료가 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건 너무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제 이 보조공학이나 보조공학을 포함한 이 장애인의 어떤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사회적인 배려들이 참 중요하다. 그게 되게 이제 그 우리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조공학의 발전이나 아니면 장애인이 여러 가지로 장애로 인해서 갖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을 기존에 이 재활이라는 용어로 전체를 묵뚝끓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재활이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다시 정의하고 재정의하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장애인을 지원하는 거면 모든 걸 그냥 재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예, 과거에 제가 90년대 중반에 처음에 이제 장애인복지관 근무할 때만 해도 그때는 딱 그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이렇게 이 영역이. 그래서 어떻게 정해져 있었냐면 의료재활, 교육재활, 사회재활, 직업재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재활이라는 이름이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의료 영역 쪽에서만 재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오히려 이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어떤 그 용어들을 이제 또 우리 이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공학의 발전이나 그런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들의 발전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장애인들이 이제는 기존에 이 재활의 대상이 아니라 이 장애인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체적인 존재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죠. 사실 국내에서 그런 변화들이 말 그대로 2000년대 초반 빠르게 보자면 90년대 중반부터 계속 이제 전개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커지면서 사실 장애인들의 지위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향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너무 잘 주셔가지고요. 예. 네. 여기서 저희는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네, 지역내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성남 FM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편견 없는 우리 동네 햇빛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햇빛 기자는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도 내 성업이 장애인입니다. 오늘 햇빛 기자에서는 성남시 장애인 권리센터 김무은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부에서 장애와 장애 재활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근데 센터장님, 일부에서 우리나라 재활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되게 비판적으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패러다임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재활이나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현실은 어떤가요? 지금 현실을 좀 얘기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그냥 앞서 우리 좀 역사를 잠깐만 살펴보고 싶은데, 네. 이제 사실은 근대적인 의미의 재활 서비스, 우리가 재활 패러다임 얘기를 계속 해왔으니까, 재활 서비스가 국내에 시작된 것은, 굳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1981년도에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이 됐어요. 네, 우리나라에. 그 해가 뭐냐면, 이제 세계 장애인의 유엔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언했던 해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한국 정부도 장애인 복지법을 이제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근대적인 의미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시기고,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1982년도에 서울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장애인 복지관 중에. 그래요? 예. 사실 전국의 장애인 복지관이 지금 공식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231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80년대 초반에 서울 강동구에 지금, 거기 서울장애인복지관이 처음 생겨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이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장애복지관 생기고 나서 이제 뭐 몇 년 있다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뭐 서울의 남부장애복지관이라든가 대구의 대구장애복지관 이런 장애복지관들이 조금씩 생기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뭐 있었죠? 올림픽이요. 네, 그렇죠.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근데 올림픽 끝나고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장애자 올림픽을 그 한국에서 했습니다. 장애 올림픽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됐겠어요? 국내에 이제 전 세계에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그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운동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되게 활동적이세요. 알고 계시겠지만 뭐 운동 자체가 활동적이다 보니 많이 돌아다니실 거 아닙니까? 근데 88년도에 그 당시만 해도 국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그렇죠. 정말 제대로 안 갖춰 있을 때죠. 앞서 81년도부터 복지법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그 사회적인 환경은 되게 열악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 그 많은 장애인들이 와서 이제 막 활동도 하고 올림픽에 등장도 하다 보니 진짜 정말 본의 아니게 대한민국 사회나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생각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네, 왜냐하면은 기존에 국내에 많은 장애인들은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 장애인 과거에는 지금은 우리가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그 수용시설에 이제 생활을 하거나 하다 보니 사회에 노출할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네. 그 호떡에도 올리지 않는 가정도 그렇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를 들면 제가 초창기에 이 재활 분야에서 상담을 할 때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고 자녀들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되게 여유 있는 그 가정에서조차도 사실은 학교 보내고 싶어도 갈 데도 없었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집에서 방치. 네, 방치 내지는 가두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형편이 좋은 집들은 뭐 2층 다락방에 장애인 거기서 살게 하고 되게 정말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그 당시만 해도 있었죠. 우리 올림픽 있을 때만 해도. 그게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그게.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을 계기로 수많은 전 세계 장애인들이 이렇게 되게 활발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많은 어떤 영감을 얻었죠. 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도 어떤 의식이 깨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재활기관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네. 근데 이제 재활기관이 늘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당연히 뭐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해왔던 어떤 방식들을 많이 답습했을 거 아닙니까? 네, 미국에서도 이 재활이 영어로는 리하빌리테이션인데 이 재활 분야의 어떤 각종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기관 운영 방식들을 다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전문가 중심, 전문가의 관점에서 그런 재활 서비스나 정책들을 디자인, 설계하고 제공을 해왔어요.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오랜 기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사실 쭉 돌아오긴 했는데 우리 최 PD님의 질문이 지금 현실은 어떤가? 재활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 봤을 때 지금 현실은 어떤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88 올림픽 이후에 쭉 여러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제가 앞서서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던 재활 패러다임이라는 울타리 안에 그런 어떤 고정된 틀 속에 갇혀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근데 그것이 지금도 별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고정관념 내지는 고정된 마인드를 깨는 어떤 계기가 바로 2000년대 초반부터 장애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당사자주의 운동 아니면 자립생활 운동이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당사자주의 운동과 자립생활 운동이라는 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기존에 재활 전문가들 중심으로 제공됐던
재활 서비스나 정책 이런 패러다임 내지는 그런 어떤 구조에 장애인들이 직접 이제 뛰어든 거예요. 당사에 직접 참여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애인이 직접 법도 만들고, 법 만드는 과정에도 참여하고, 요구하고, 예. 그러니까, 요구한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과거에는 장애인들은 그냥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만들어준 제도나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그냥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되게 소극적으로. 그렇죠. 되게 소극적이었던 거죠. 일 수밖에 없고. 예, 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그게 바로 과거 패러다임이 장애인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몰라니까 또. 예, 그래서 그 패러다임을 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사자주의나 아니면 자립생활 운동이 이제 전개되면서 네. 재활 전문가들도 위기의식도 느끼고, 왜냐하면 기존에는 자기 마음대로 다 했거든요.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그치. 아무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그렇게 무르르듯이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더 이상 그 기존의 재활 패러다임 속에서 전문가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던 어떤 그 기존 관념들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2000년대 초반이면 벌써 얼마나 흘렀습니까? 거의 15년 이상 흘렀잖아요. 네. 근데 15년 동안 완전히 바뀌지 못했어요, 여전히.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 시작할 때 패러다임이라는 말 자체도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운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 아니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패러다임 변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요즘도 오늘도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뉴스 기사를 보다가 여전히 그 장애인에 대해서 기자들이 네. 언론이 잘못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장애는 앓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병이나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항상 뉴스 기사를 아마 유심히 보시면 10이면 9개 정도의 기사는 대부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폐성을 앓고 있는 한 2, 3일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폐성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그 지역사회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자폐증 증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영장에서 출입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이건 차별이다라고 권고한 기사가 나왔어요. 엊그저께. 근데 그 기사에서도 자폐증을 앓고 있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회의 어떤 기존 기존 틀을 깨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주의 운동이나 자립생활 운동이 2000년대 초반,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근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존의 재활 패러다임, 네. 전문가 중심의 그런 재활 패러다임은 전혀 아직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도 이런 기존의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많이 바뀌지 않고 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그냥 약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관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장애인 시설일 수도 있고 장애인들하고 이제 여행 같은 걸 많이 가잖아요. 뭐 캠프일 수도 있고 뭐 사회성 훈련이다. 뭐 그런 명목으로 이제 외부에 나가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 보면은 항상 이 장소라든가 아니면 뭐 먹는 메뉴라든가 이런 것도 보통 보면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정합니다. 선생님들이 정해요. 예. 선생님들이 다 정해놓고 선생님들 딴에는 내가 다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제일 좋은데 잘 골라가지고 아니면 친구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메뉴 잘 골라서 계획서를 짜면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들이 어떻게 됩니까? 좀
무시되죠. 네, 배제되고. 장애인들은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그런 예가 재활 패러다임이라는 큰 고정된 어떤 감옥에 갇혀있는 재활 전문가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바뀌는 패러다임에서는 더 이상 그런 어떤 그 방식의 그 프로그램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은 안 되죠. 이제 어떻게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네. 이제는 사회성 훈련으로 만약에 우리가 어디를 간다. 이번 가을이나 아니면 봄에. 그럼 봄에 갈 때 당연히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 그 장애인 당사자의 가족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된 의사결정을 하고 그래서 장소도 정하고 메뉴도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우리나라 또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는 또 그게 또 안 맞을 경우가 또 있잖아요. 또.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편의시설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 또 가고 싶은 장소는 편의시설이 그렇죠. 안 되어 있으면 또 못 가는 거고. 예,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 PD님도 당사자이다 보니까 더 절실히 많이 그 피부로 느끼시니까 바로 이렇게 반응이 나오시는데 그래서 참 이 장애인의 어떤 인권 문제 내지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이 정말 그 누구 한 개인이나 아니면 한 기관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냥 개인 한 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 우리의 사회 구조, 지금 편의시설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그 장애인 당사자들이 뭐 어떤 특정 장소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는 뭐 편의시설도 안 돼 있고 접근성 떨어지면 아예 또 근본적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참 그 지난한 노력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재활 전문가들이나 재활 기관들이 기존 패러다임의 어떤 틀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재활 패러다임과 인권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여기 뭐 성남 관내도 그렇지만 이렇게 주로 이제 수도권이나 아니면 전국으로 교육 같은 것을 많이 다니죠. 이제 인권 관련된 장애인 인권 관련된.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교육을 할 때 특히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이 패러다임 변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거는 뭐 김웅이 얘기했다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장애인 분야에서 처음으로 인권 패러다임이라는 그 표현을 제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그냥 좀 만들고 강조를 하고 다녀요. 예.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러다임 변화하고 인권하고 되게 이제 밀접한 관련도 있고 그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그 이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에요. 인권이라는 것은. 예. 그래서 앞서 제가 주체와 객체 얘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꾸 장애인을 대상화시키는 얘기를 하면서 인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애인을 인권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바뀐 패러다임에 맞는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관점이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인권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핵심이 이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전문가와 장애인의 관계가 주체와 객체 내지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였다면 앞으로 바뀌는 인권 패러다임에서는 말 그대로 장애인도 이 우리 사회가 바뀌고 아까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전문가도 주체고 장애인 당사자도 주체인 말 그대로 이 주체와 주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에서 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 변화를 공동으로 손을 맞잡고 같이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그리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인권 패러다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장애인 분야. 예. 네. 예, 이렇게 오늘 김웅 센터장님과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예, 여러분도 어떠셨나요? 사회가 많이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오늘 엔터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당사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도 변화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1시간 훌쩍 지나갔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성대시 장애 권리 센터 김웅 센터장님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1시간도 행복한 시간,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만드시고요. 해피초기더 최진희입니다. 안녕히 계세요.